자, 이번에 이제 볼 것은 이제 그 국공 내전인데, 국공 내전하고 관련돼서 지금까지 뭐 그렇게 문제를 안 나왔어요. 한 문제도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뒤에 이제 그 뭐냐면 그 공산당 통치 구역에서 했던 이 토지 문제에 관련된, 토지 그 개혁 관련된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쌈치 협정이라 갖고 이제 잠깐 중국 공산당하고 국민당의 후전 협정이 있거든요. 쌍시 협정과 연결된 정치 협상 회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뒤에 중공이,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이제 국공 내전을 통해 승리한 후 정치 협상 회의를 하잖아요. 그거 말고 그 전에 이제 마셜의 조정하된 이제 쌍시 협정에 따라서 했던 정치 협상 회의가 있어. 국민당, 공산당, 뭐 민주동맹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요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나머지는 그냥 이런 거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요. 자, 그럼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종전이 이제 가까워짐에 따라 국민, 공상 양당은 각각 종전의 정권 구상을 세웠다. 국민당은 이전부터 약속해온 훈정을 끝내고 헌정을 실시해야 했다. 그렇게 되면 국민당 일당 독재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될 터였다. 그래서 국민당은 스스로 주도하에 국민대회를 소집해 거기에 헌정 실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헌정기에도 국민당이 주도권을 확보하게 했고, 공산당 각 당 정파가 참여하는 연합정부를 구성하는데, 요때 이제 각 정파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제3세력들, 중간파들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중간파들은 대표적인 이제 그 연합 조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민주동맹 있죠. 그리고 이제 중국 청년당 얘네들이고, 민주동맹이나 중국 청년당에 속하지 않던 뭐 무당파 애들도 있었어요. 예.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공산당 진영으로 끌어들일까? 그래서 공산당 주도의 연합정부를 이제 구성을 했던 거죠. 자, 양당은 이와 같이 전후 정권 구상에서도 이견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양당의 충돌은 종전 후 일본군의 무장해제 과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자, 소련의 전쟁 막바지였던 8월 9일 날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참전하자 일본은 다음 날 8월 10일 포츠단 선언을 수락하게 됐다. 자, 이렇게 일본이 항복이 눈앞에 다가오자 양당은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둘러싸고 경쟁을 벌였다. 우선 공산당 그 총사령관 주덕은 10일 날 일본군 및 중국인 개대정부군, 그러니까 남경 정부죠. 대한 무장해제를 지시했고, 그다음 국민당의 장개석은 공산군이 일본군 점령지를 접수할 경우 세력이 크게 확대할 걸 우려해 주덕에게 중앙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현재 주둔 지역에 머물 걸 통보했다. 그리고 중국 주둔 일본군의 최고 사령관과 개대 정부군에게, 왕정이 그 정부군을 말한 거죠. 에게 국민 정부군에게만 항복하고 항복할 때까지 무장해제를 하지 말고 현상을 유지하도록 명령했다. 장기석의 통보에 대해서 공산군이 말 듣겠어요, 이제는. 예. 그래서 명확한 거부 뜻을 표명하고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일본군의 점령지에 접수를 감행했다. 자, 국민정부군이 항일전 말기에 남서부로 퇴각하고 있었던 반면에 서남부는 일본군 점령지 배후 지역을 해방구라고 불리는 넓은 근거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군의 무장해제에 있어 공산당이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자, 일본군은, 자, 일단은 공산당과 그 장개석 중에 어디에 줄을 서야 될까? 당연히 여러분 어디에 쓰겠어요? 당연히 장개석에 줄에 쓰죠. 왜냐하면 같은 그 적이어도 장개석은 그래도 같은 자본주의를 지향했던 사람이고, 공산애들은 애들 싫어했던 애잖아. 그러니까 이제 장개석의 요구에 응해서 그 당시 공산군의 공격에 맞서 점령을 지키고자 했은 거, 공산군은 점령지 확보에 둘러싸고 도취해서 일본군과 싸워야 했다. 특히 이제 소련이 참전하면서 친주하게 된 만주약 분류의 많은 수의 군대를 보냈다. 공산군은 일본군을 싸워가면서 중소도시를 접수했고, 국민정부군은 미군의 수송 지원의 심의와 주요 도시와 철도 연변을 접수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게 되게 공산군이 좀 약간 유지했던 게 뭐냐면, 국민당은 여기 있었잖아요. 예, 여기 상간 오지에. 근데 일본군도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공산당 애들이 있었어. 이렇게. 면을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일본군도 여기 있으면
여기가 빠르겠어요? 여기가 빠르겠어요? 당연히 여기가 빠르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공격하기 편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중소도시는 뭐 얘네들 장악을 해도 요즘 큰 대도시들 있죠. 일본군인 대도시든 국민당이 이제 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공수한 거야. 공수. 비행기 타 갖고 여기 이제 그 항구에 내려서 일본군의 도움을 받고 여기를 장악하는 방식이야. 예. 병력을 공수받아서 왜냐면 철도나 도로는 다 뭐냐면 끊어져 있고 멀리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공수 방식으로 해 갖고 대도시를 점령했어요. 그리고 대도시와 대도시를 연 있는 철도망을 장악했죠. 그러니까 예전에 일본군들이 장악했던 방식과 똑같은 경우가 이제 국민당이 장악하는 방식이야. 예. 자, 그래서 이제 공산군이 일본을 쌓아가면서 중소도시를 접수할 때 국민정부군은 미군의 수송 지원에 힘입어 주요 도시와 철도 연변을 접수했다. 그래야 국민당은 정과 섬을 차지하고 예전에 일본군처럼 공산당은 면을 차지하는 데 대치했다. 자, 하북과 만주에서는 특히 일본군의 무장의지를 둘러싸고 국군 간의 어떤 충돌이 심하게 일어나서 국민정부군이 일본군부터 수포한 지역이 며칠 만에 공산군에게 뺏기는 일도 있었고 전후 일본군의 무장해제 과정에서 이와 같이 국군 양당이 대결 양상에 보이자 내전의 발발이 예상되었다. 중국 안에서 오랜 내후 외환의 끝에 다시 내전이 재발된 걸 피하고자 평화로운 여론이 강하게 대두됐고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만 내전 방내 여론이 있었던 게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 소련들도 그 내전을 우려해요. 중국의 국민정부를 중심으로 통일국가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 왜냐하면 중국의 국민정부, 국민당 정부가 실질적인 이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자, 그때 이제 소련은 공산당보다는 국민당이 더 지원을 좀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소련은 8월 14일 중소 우호 동맹 조약을 맺어 국민정부에 대한 원조를 약속하면서 내전의 부정적 입장을 확실했다. 그러나 중국의 내전의 가장 우려한 건 미국이었다. 미국은 일찍이 한일 전쟁이 끝나기 전부터 장개석을 지지하는 방침을 세우고 허리를 그 중국에 보내 국군 간의 어떤 대립을 조정하려고 했다. 당시 조정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2차 대전 후 미국과 소련 간 냉전 체제가 형성되면서 미국은 중국의 공산화를 적극적으로 막을 필요해서도 둘 간의 조종력을 맡았다. 자, 국내 평화 여론을 끌어오르자 미소 등의 냉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한데 못했던 건 일단 이제 주도권을 장악해야 되는 서로 이제 싸우길 원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서로 싸우겠다고 달려들면 일단 양쪽 그 욕을 얻어먹겠죠. 그러니까 이제 모태동도 장개석과 한번 싸워야 됐긴 하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머리를 숙이고 우리 이제 같이 평화를 논의하자 뭐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맺어진 것이 쌍시협정이야. 그래서 모태동을 8월 28일 날 장개석의 세차에 거친 총총에 수학회 조원회들 대동하고 헐리와 함께 중국 갔다. 그래서 이달 10월 10일까지 40일간 거쳐서 중경회담이 이루어졌고 회담 및 낭항을 거듭한 끝에 10월 10일 그 정부와 중공 대표 간의 회담 기후 발표로 일단락했자. 이게 일단되었다. 이게 썸시협정이죠. 10월 10일 날 맺어진 협정. 이렇게 참고로 쌍십전은 뭘로 유명하죠? 예. 신의 혁명이 유명하죠. 그래서 제 국민당 지금 대만에서는 이 쌍십자를 되게 기념하고 있어요. 예. 10이 2개잖아. 예. 그래갖고 신의 혁명이 일어난 날이 쌍십자인데 요건 좀 다른 거고 하여튼 쌍십협정을 맺었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쌍시협정 내용을 볼게요. 자, 쌍시협정 관련된 내용은 그 사회번호 아시아사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나중에 사회번호 아시아사 할 때 그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내용을 보면 양측이 회담에 합의한 것은 내전을 피하고 정치 협상을 열어서 평화의 건국 방안과 국민 대표 소집 문제를 논의한 원칙적인 것에 한정되었다. 그러니까 국민당의 지도 위치를 인정하고 공산당의 독자적인 어떤 무장을 부정하는 등 국민당 우위를 인정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자, 이건 누가 양보한 거죠? 여기까지는 공산당이 양보한 거죠.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 공산당이 양보한 거고요. 그럼 국민당도 양보한 게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반면부터가 국민당이 양보한 거야. 자, 일단 각 당파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러니까 공산당이나 뭐 무당파,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이런 민주동맹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인정하고, 그래서 그 여러 정파들이 정치 협상에 열려서 당파 간의 합의로 새로운 군사 정권 구상을 하기도 한 점에서 국민당이 양보한다. 그래서 이게 좀 기억할 게 정치 협상이 기억을 해주세요. 예. 이걸 정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협은 요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쌍시협정 뒤에 좀 있다가 1946년 해를 넘겨서 1월 10일 날 정치협상 회의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요때 합의는 그냥 거의 무효됐죠. 근데 이제 요 정치협상회의가 다시 공산당을 중심으로 해갖고 다시 개최가 돼요. 다만 이제 국민당은 제외시키고, 그리고 이 정치협상회의를 개최하고 그 정치협상회의에서 그 뭐냐면 나라의 어떤 기틀을 마련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죠. 예. 그 내용이 이제 1949년 이후부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치협상할 때 우리가 1949년에 공산당이 그 국공내전에 승리한 후에 정치협상회의만 생각하는데 실제 정치협상회의 출발 여기에서 출발한 거예요. 여기에서 출발하고 1949년 국공 이후의 정치협상회의는 국민당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들이 공산당과 이런 무당파, 민주동맹 등등이 이제 같이 한 거죠. 하여튼 이때 이제 정치협상회의를 열기도 이제 했고요. 자, 그러나 해방구의 군대와 공산정권의 지휘 문제와 헌법 제정 등 구체적인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가 어졌다. 자, 어쨌든 10월 10일 날 쌍시협정이 맺어지자 평화를 열렬히 희망했던 여론이 내전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고 봐 이를 환영했다. 자, 8년 전쟁에 거친 전쟁의 결과 중국 국토는 황폐해졌다. 자, 농업과 경공업 생산력도 전쟁 전보다 훨씬 떨어졌고 교통통신망도 군데군데 끊어졌다. 국민정부는 전쟁 중에 외국 원조와 무역통제 획득한 수수료 수입 등으로 비축된 거액의 외국한 준비고를 이용해 외환시장 개방과 무역 자유 정책을 실시하여 경제 재건을 도모했으나 실패로 왔다. 외국 상품의 대량 수입. 자, 이 외국 상품의 대량 수입 이제 볼 만한 게 뭐냐? 그때 이제 주로 미국 상품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 상품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느냐? 국내 그 경제가 회복이 더디었어. 왜냐, 국내 경제를 살리려면 자국 상품을 많이 찍어내야 공장에서. 근데 부족한 걸 다 미국 상품을 수입하다 보니까 그 상당수가 또 원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 생산할 필요 없겠죠. 공장이 안 돌리면 어떻게 일자리도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타격을 준 거예요. 특히 주로 미국의 수입을 많이 했던 지역이 어떠냐면 연해안 지역들, 뭐 상해나 남경이나 그런 지역들이 이제 뭐냐 큰 타격을 봐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연해안 지역에 있었던 그 중국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국내 생산력이 회복이 더뎌졌고 수출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있는데 일본군 점령지를 접수하면서 국민정부 계대 정권의 화폐를 대폭 전화해서 그러니까 그 해수하면서 상해 등지의 과거 점령 지역에서 물자가 대량 유입되어 인플레이션이 심해진 반면에 중경 같은 비점령 지역은 물자 부족과 금융난에 시달렸다. 근데 이걸 예전에 어떤 분이 그 물어봤더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잠깐 제가 이제 그거 좀 화면 공유를 다시 좀 달리 해서 좀 볼게요. 예. 제가 이걸 이제 카페에서 물어봐가지고 보이시죠? 예.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예. 누가 물어봤더라고. 일본군 점령지를 접수하면서 국민정부의 계대 정권의 화폐를 대폭 전환. 이때 계대 정권이라는 것은 남경 국민정부를 얘기하죠. 자, 상해 등 과거 점령 지역에서는 그 물자가 유입되어 인플레이 심화된 반면 중경 같은 비점령 지역에서 물자 부족과 금융에 시달렸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왜냐 물자가 많이 유입되면 물가가 떨어지죠. 인플레이션이 이것이 심화된 게 말이 안 되잖아 앞뒤가. 그래도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좀 설명했어요. 이건 잘못된 내용이에요. 이게 그걸 이해하려면 그 삼천리 근현대사 책 보면 4권인가 3권인가 그 책에 거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제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왜 그 하냐면 일단 이제
그 과거 점령 지역의 이 물가 상승의 원인은 그러니까 이제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자 대량 유입이 아니라 이 밀프레션이 일어난 건 맞아요. 근데 이거는 이 물자 대량 유입하고 상관없어. 이거는요. 이거는 실제 환율과 법정 환율 차이 때문에 발생한 거야. 어. 그래 갖고 그 당시 이제 그 버페가 그 게레안프 그 이제 서로 이제 교환하는데 상대적으로 버페가 높게 평가됐다 해도 일단은 뭐 계대 화폐보다 좀 약간 높게 평가한 거지 그렇게 뭐냐면 뭐 많이 높게 평가한 건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뭐 실제 화폐는 10대 1 정도 교환 비율을 가져야 되는데 그 5대 1 밖에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도 대부분은 이제 버페가 더 높겠죠. 이 버페는 국민당이 발행한 지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페가 그 고평가된 버페가 연안 지역에 몰려들었기 때문에 이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됐던 거고요. 근데 이제 앞에 이제 화폐 대폭 그 전환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있고 그래서 물자의 대량 유입은 이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미국 소비자 그 제가 있죠. 유입되면서 그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보다 이건 인플레이션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상하이든 제조업자 타격과 관련됐어요. 무역 적자고.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연결이 안 돼요. 예. 요게 화폐 대폭 전환은 그 고평가됐던 그 화폐들이 그 당시 그 뭐냐 연안지역으로 몰렸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던 거고요. 물자 유입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거는 상하이 그 제조업자들이 타격받은 거야. 그 무역 적자 때문에 그런 거고 둘 간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중경 같은 비점령 지역의 물자 부족과 금융난 시설들. 요것도 좀 약간 그 설명이 좀 약간 부족한 건데 비점령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민당 통치구역아니에요. 그건 물자 부족 때문이 아니라 이거는 그 법배가 높게 평가됐기 때문에 상대로 내륙 지역의 연안 지역의 고품질 상품들이 쌍값으로 이렇게 들어와. 그래서 내륙 지역의 재판들, 그러니까 그 내륙 지역 제품들 공장들이 판료를 잃게 돼요. 왜냐면 이쪽이 이제 상하이 쪽에 만든 것들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내륙 지역 생산자가 큰 타격을 입었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버페가 연안 지역으로 많이 유출됐기 때문에 거기 상해 지역의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금융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륙 지역에 돈이 부족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금융량과 생산자 타격으로 공황을 겪게 된 거죠. 그래서 요게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정리해서 얘기하면 그 화폐 조달을 할 때 요때 이제 물자의 대량 유입 인플레이션이 심화된 게 아니라 물자의 대량 유입을 해갖고 상해 등의 어떤 그 지역의 그 생산자에게 큰 타격을 줬고 별개요. 그리고 실제가 그 법정 환율 차이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심화됐고요. 중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자 부족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물자 부족이 오히려 그 고품질 상품들이 싼값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비심 점령 지역에 있는 내륙 그 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고 그리고 돈이 상해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공황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금융난이 시달렸거든요.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보세요. 자, 이 부분은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면 제가 이제 그 삼천리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요 부분이 한의중 내용이 좀 이해 없이 뭐냐면 좀 약간 설명이 잘못된 것 같아. 요 부분이.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겠죠. 이런 건 안 나올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이해하시라고 제가 얘기한 거고요. 다시 이제 돌아와서 아, 책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아이패드 켜볼게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앞에서 이제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 정책의 실패, 인플레이션이 심한 가운데 내전에 대비한 정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적자 예산을 편성했고 통화를 남발했다. 그래서 이때 통화는 뭐죠? 국민당 정권이 발행한 통화를 버페죠, 버페. 버페를 남발하면서 인플레이션은 더욱 걷잡을 수 진행되었다. 게다가 일본 자본이 경영됐던 생산 설비가 정부가 접수해 불용하면서 민간 기업에 불만을 샀다. 민간 기업에게 불화해야지 왜 국가가 직접 돌리냐 그런 거죠.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제일 문제점은 뭐냐면 그 부패한 관리대 축제를 방임한 것이다.
관리된 점령지에 접수한 산업시설을 제대로 경영할 시도하지도 않고 자신의 축제를 삼았다. 그래서 그들은 또 점령지의 화폐를 헐값을 사서 큰 이윤을 크게 남겼죠. 그래서 계대 정권의 화폐 이런 것들을 헐값을 사갖고 비싸게 이제 뭐냐면 그 법회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익을 챙겼고, 그다음에 원료와 자금이 부족한 중국인들의 상공업은 도산하고 시섭자가 넘쳤다. 그래서 부패한 관리들에게 세금을 몰리지 않는 반면에 일반인들에게는 세금을 거두는 정책은 도시민의 민심을 잃기에 좋겠다. 자, 기근과 고리대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던 농촌 지역에 들어와 국민정부는 농민들의 세금과 징발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켰다. 그러니까 생산은 급격히 저하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으며 결국 국민당은 항일전의 승리에 기대어 부풀렸던 중국인들에게 도시에든 농촌에든 희망을 가질 만한 정책을 보여주지 못했다. 자, 도시 빈민들의 굶주림 속에 못 이겨 쌀 약탈을 하는 폭동이 일으켰고 학생들은 미국 병사의 여학생 폭행 사건을 계기로 반미 시위가 시작됐다. 학생들은 이어 반기업, 반내전, 반박해 시위 운동을 했고 국민정부는 이를 폭력적으로 탄압해 학생들의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국민당 정부가 경제적 실패와 부패, 억압으로 민심을 잃어가는 동안 국민들은 국민당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채 이제 남은 대안은 공산당이다. 자, 그래서 이제 공산당은 이제 나름대로 대안을 이제 뭐냐면 만들어가면서 그 뭐냐면 농촌을 이제 지배를 하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 볼게요. 종전 후 이 공산당 지배 아래 있었던 농촌에서도 어려운 상황이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다른 양상을 보였다. 자, 그 어려운 상황은 마찬가지였으나 다른 양상을 보였다. 공산당은 제2차 국공합작을 하면서 과거 소비에트 정부를 국민에 예속되는 지방정부, 즉 범구로 격화시켰고 동시에 소비에트 지역에서는 토지혁명 같은 급진적인 정책을 중지했다. 앞에서 얘기한 데 이때는 이제 제2차 국공합작 때는 감조강시 정책을 유지했죠. 여기. 그래서 친일적인 지주 외에는 지주의 존재를 인정했고 소장과 고리대의 이익을 낮추는 감조관시 정책을 했다. 이거 외워두세요. 제2차 국공합작 때 감조관시 정책을 했다.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고 감조관시 정도만 농민의 하용을 받아 그 농민의 항의를 동원데 큰 성과를 거뒀는데, 자, 공산당은 종전 후 새로운 얻게 된 농촌지역 해방구에서는 감조감시 정책을 이제 채택한 한편 친일적인 지주, 악질 지주 토지를 몰수하고 처형하는 청산운동도 전개했다. 뭐 여기까지는 뭐 이해만 하죠. 예. 그리고 또한 내전에 대비해서 생산운동을 전개, 산업발전, 농업발전과 농민생활 개선, 군대 보급활동을 도모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그 좀 변화가 일어나. 이게 뭐냐면 오사지시야. 예. 그래서 이걸 이제 풀림이 뭐냐면 1946년 5월 4일 날 청산감조 및 토지 문제에 관한 지시예요. 당시 각 해방구에서 농민들이 각양각색 토지용면 전개가 상에서 통일적인 규제를 하고자 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오사지시라는 게 뭐냐? 오사지시라는 게 그 옆에 있죠. 먼저 이제 보면 그 한일전쟁기 해방구에서 토지 정책을 바꿔 지주적 토지 소유를 폐지하고 농민적 토지 소유를 시한 토지개혁의 방향인데, 토지개혁의 중점은 극악한 토지에 대한 대지주에 대한 청산투쟁이고 토지 물수는 친일파 악랄한 지주 토지에 대해서 하고 분홍의 토지 재산은 원칙적으로 손대지 않는다. 그러니까 종전의 감정 방식은 단순히 이제 뭐냐면 그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지대에만 좀 낮춰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부터 그 뭐냐면 친일적인 지주나 대지주 그 등등 이런 지주들을 대상으로 뭐냐면 그 토지 분배를 한다는 거야. 그 땅을 뺏어가 농민들에게 분배하는 정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1947년에 전국 토지법 대강 속에서 더 뭐냐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감조관시 정책부터 1947년 중국 토지 대강이 철저한 토지 개혁으로 나가는 가도기적 성격의 토지 개혁 문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사지시는. 그래서 이제 감조 감시 정책에서 오사 지시를 해서 롯데는 토지를 분배하는 게 아니었지만 이때 이제 뭐 물론 분홍을 제외하고지만 분홍을 제외하고 토지를 뺏어서 분배를 해줬고, 그 요걸 더 철저히 했던 것이 뭐냐면 1947년 중국 토지법 대강이에요.
그래서 요럴 때부터 이제 완전히 토지 균등하고 이 중국 토지법 대강은 이제 주로 해방군을 대상으로 했다가 나중에 이제 건국 후에 중국 토지법을 만들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이건 전국적으로 이제 뭐냐면 토지 대상을 전국적인 토지를 해갖고 분배해 주는 거야. 이런 단계를 거쳐갖고 점진적으로 이제 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사지시는 감주관시 정책에서 중국 토지법 대강, 그러니까 해방관의 토지 분배하는 그 과정이 가도기 속에서 나왔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친일적인 지주, 악재의 지주에 대한 토지 몰수와 재분배를 규정함으로써 농민대 토지혁명에 참여를 촉진하고 한편 토지혁명이 지나치게 급진하여 모든 지주 몰수 분배할 정도까지 나가지 못하고 견제했다. 여기에서 제외한 것은 이제 분홍들, 어느 정도 뭐 중소지주들 이런 사람들은 까지는 아니고 주로 이제 앞에서 대지주들, 그다음에 친일파 지주들 뭐 이런 지주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내전이 전면적으로 벌어지게 되면서 공산당이 토지 문제에 대한 방침은 경작자가 토지를 소유한다. 경제 유전의 원칙에 입각해서 토지용에 전환되자 농민들은 새로 얻은 자신의 토지를 지키기 위해서 공산당을 지지해 적극적으로 내전에 참여했다. 그래서 이제 공산당을 이제 그 당시 농민이 90%는 거 알잖아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얘네들 인기에 끌려고 토지 정책을 이제 감주경시 정책에서 점진적으로 토지 분배 정책을 해서 그 사람들의 이제 지지를 받으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결국 국민당의 실정과 대비해요. 공산당의 농촌에서의 농민동원 성공이 내전에 공산당의 승리를 가능케 했다. 이렇게 보고 보시고요. 자, 내전의 전개를 볼게요. 중경회담이 진행됐던 1945년 9월에 국민당은 공산당 포위 공격의 지침에 비밀리 내려 공산당 지배 지역에 대한 공격을 준비했다. 상시협정이 공포된 직후인 10월 중순에 국민정보군과 일본군 점령제 계례군이 공산당 지역을 공격했다. 그래서 이때 일본군 점령의 계례군은 이미 이제 국민당국에 포섭된 애들이죠. 12월 들어 내전의 발생의 위기가 높아진 가운데 미국은 국공 양당이 조종하는 정책을 취하기 결정했다. 허디가 이제 사직하고 바셜이 특사를 파견되어 다른 정치적 당파를 용납한 그러니까 민주동맹이나 그런 제3의 세력들 용납한 국민정부의 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 아래 양자의 조정 역할을 맡았다. 1946년 1월 10일 마샬의 조조다에 전에 있었던 쌍시협정이 규정되어 있던 정치협상회의가 열려요. 국군 간 정전협정이 성립되었다. 물론 이 정전협정은 잠깐 이제 뭐냐면 전쟁을 멈추자는 거지 실제로 계속 전쟁해요. 이런 협정을 맺어도 계속 뭐 나발이 되고 막 그 무시하고 그냥 계속 전쟁을 하게 돼. 자, 그럼 하여튼 내용을 보면 자, 정치협상회의는 국민당 8명, 공산당 7명. 그리고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무당파 세력들이 많다는 거야. 무당파하고 민주동맹. 요 애들은 중간파 애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공산당 주도 이제 1949년 이후에 정협이 또 열죠. 얘는 국민당 제하고 얘네들이 이제 같이 하는 거죠. 예. 자, 하여튼 도합 38명이 참가했고, 자, 이에는 하평, 건국, 강령, 헌법초안, 정부조직안, 그리고 국민 대안, 군사 문제안을 채택하고 1월 30일 날 폐마가 했다. 그 내용을 볼게요. 그래서 정치협상회의에서 냈던 거 이거 나올 것 같아. 예전에 한번 정치협상회의가 나왔잖아요. 국공내전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국공내전 이전의 정치협상회의도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자, 그 내용을 보면 하평건국 강령은 평화, 민주, 단결에 대한 건국 원칙과 함께 인민의 자유와 민주주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헌법 초안에서는 헌법 초안 심의위원회가 두어서 국민당 항일 이전에 내지는 5호 헌법 초안이 있다고 했죠. 이걸 수정하기도 했고 정부 조직안에서는 선정이 실시되기 전에 국민당 20명, 공산당 10명, 민주동맹 4명, 무당파 8명, 40명 구성된 국민정부위원회가 최고 권력기구가 됐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국민당 일당 독재였잖아요. 근데 국민당이 아니라 이제 공산당, 민주동맹, 무당파도 같이 참여한 거죠. 자, 국민대항. 이 국민대항은 의회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재헌의회 있죠. 재헌의회가 뭐예요?
헌법을 만드는 의회잖아요. 그래서 이거 재헌이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국민대항에서는 1936년 국민당이 설춘한, 잠깐만요. 제가 목이 좀 약간 많이 갔어. 마스크를 끼는 바람에 기관지가 나쁜데 목이 좀 가가지고 좀 말을 좀 많이 하면 목이 금방 가더라고요. 그 마스크 언제 안 끼고 이제 수업을 해야 될지 참. 지금 저는 그냥 마스크 안 끼고 하는데 지금은 학교 수업은 마스크 끼고 해서 해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 자, 하여튼 1936년 국민당이 선출한 1200명의 국민대표에다가 각 당파의 대표와 만주, 대만 지역의 대표 850명을 증원해 2050명 하여금 그 당시 재헌이와 비슷한 헌법 제정을 맡기로 했다. 그래서 헌법은 그 앞에서 5헌법 초안 있죠? 네. 이때 요걸 약간 수정해서 이제 하게 됐고, 자, 군사 문제연에서는 군대를 국가에 귀속시키고 군당 국민을 구분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군대가 당에 속했어요. 공산당이나 국민당에. 근데 이제 분리시켜서 군과 당을 분리시키고 또 군과 민을 구분시키는 그런 정책을 했다. 그래갖고 이제 당군이 아니라 국가의 군대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건 뭐 제대로 안 됐죠. 지금 공산당도 지금 중국군은 국가의 군대가 아니에요. 당군이죠. 공산당군이죠. 그래서 공산당에 있는 그 국방위원회 주석이 실제로 그 중국군을 이제 움직이잖아요. 자, 그래서 정치협상회에서 장내 국가대권에 대한 그 협의가 진행된 한편으로 양당의 무력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정정 단판이 이루어졌다. 국민정부의 장군과 그 당시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 장군이 우리가 생각하는 장군이 아니라 일반 명사가 아니라 고유명사 사람 이름이고, 공산당 주내 마셜들 구성된 3인위원회가 협의했다. 1월 10일 정정명령이 내려져 전투가 중지되고 정정을 실행하기 위한 조정 집행부가 북평에 설치했다. 그러니까 북평이라는 것은 오늘 북정이라고 하죠. 여기를 경원 이게 수도 경찰이기 때문에 수도가 아닐 때 있었잖아요. 남경 국민정부 때. 이때는 북평이라고 했어요. 여기를요. 자, 그러니까 조정 집행부는 국민정부, 공산당, 미국 각각의 대표 3인으로 구성됐고, 이들 3인의 합의에 따라 필요한 명령은 국민정부 주석이 군사조정집행부를 경유해 발표하게 됐다. 정책명령은 13일 날 발효되고 14일부터 북평조정집행부가 업무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마샬당 3인위원회는 자, 이후 내 군대 정비와 공산당 국민정부 편입에 관한 기본 방향을 합의해 양당의 군대를 단계별로 일정 규율을 감축하기로 했다. 그래서 정치협상회의와 정전의 결정에 대해 공산당은 평화와 민주건설의 새로운 단계가 접어들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장개석도 정치협상회의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엄명해 잠시나마 평화의 가능성을 보였다. 그러니까 1946년 2월 중경에서 공산당이 개최한 정치협상회의 축하대회장에 일부 국민당원이 습격받은 데에서 보이시지,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공산당이 개최한 정치협상 축하대회장이 일부 국민당원에게 습격받은 데에서 보이듯이 국민당 안에서 이러한 결과에 불만을 품은 세력도 있었다. 1946년 3월에 개최된 국민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국민당은 보호헌법 초안을 수정해 책임 내각제도하는 정치협상회의의 방침에 반대한 헌법 초안을 변경하지 말도록 건의하는 등 정치협상회의 결정을 부인하는 움직임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국민당 안에 이제 뭐냐면 이런 갈등 내용, 정치협상회의 그 결정 내용을 부정하는 내용도 있는데 이건 쭉 읽어보시고요.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깨졌죠. 그래서 1946년 4월 4일부터 해서 동북 지역, 만주 지역에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서 마셜 주론의 요청에 따라서 점점 내렸으나 별 효과가 없고, 결국에는 이제 46년 3, 4월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은 전면적인 내전에 들어가게 돼요. 자, 한일 전쟁이 끝날 때 이제 중국군의 군대에서 보면 국민정부군은 430명, 40만이고 공산당은 정규군 91만 명, 민병 20명인데 정규군만 따지면 공산군보단 국민정부군이 4배나 많죠. 그다음 국민정부는 또
장비빨도 좋아. 얘네들. 미군의 지원을 많이 받잖아. 그래서 그 국민정부군은 그 미군의 지원을 받아 장비와 보급품도 우수한 반면 공산군들은 일본군에 빼앗긴 구식 장비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국민정부군은 중국의 주요 도시와 주요 지역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었고 장기에서 이 군사적으로 승부를 가지고자 한 것은 이와 같이 포면적 우월 관계에 대한 자신감과 미소어 냉전체제 형성이나 국제정세 변화로 미국의 원조를 받을 수 있게 된 점을 기인했다. 그러니까 실제 1940년 7월 내전이 전면화돼 국민정부군이 수십만 병력을 동원해 공산당 지배지역을 공격할 때 초기 정황은 국민정부에 되게 유리했죠. 그래서 국민정부군은 10월 달에 공산당 근거지를 두 번째 중요한 도시인 장가골을 점령하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공산군을 전멸시키고 전면을 장담할 듯 전멸시켰다는 장담한 듯이 실현하듯이 1947년 항일전쟁기 때 공산당 수도처를 기능했던 연안도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던 도시를 다 장악해서 점령했어요. 요충지를. 자, 근데 이제 공산당은 그 국민당 세력이 크잖아요. 경력도 많고 장비도 좋고. 그러니까 정면 싸울 기회는 자기가 질 거라 생각하니까 그냥 내준 거죠. 예전에 장개석이 뭐냐면 영토를 내주고 시간을 버는 것처럼 도시를 내주고 시간을 버는 거야. 그리고 어디로 물려갔냐? 그 산간벽진 농촌을 장악하겠죠. 거기에 대한 군비를 이제 축적하고 그 다음에 하게 되는데 저 예전에 교과서 09년 개정 교과서에는 교학사인가? 한국사 교학사 그 말이 있어요. 이 교학사 책이 하는 용어를 얻어먹는데 요 책이 어떻게 됐냐면 이때 공산당이 밀릴 때 어디로 도망갔냐면 북한으로 도망갔어요. 북한. 북한이 이 뭐냐면 중국 공산당을 도망친 공산당에게 식량도 대주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물자도 대주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그에 대한 상당히 고마움을 느꼈다. 그래서 나중에 6.25 전쟁에 참여할 때 중국 공산당이 지원을 해준 거다. 예전에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자, 하여튼 그래서 그러나 내전 초기의 1년간 국민정부의 신속한 승리 거둔 것은 공산당의 전략적 방어에 기인한다. 자, 공산군은 국민정부의 주요 도시와 철도를 장악하면서 세를 지나치게 확장시키도록 하고 시키도 국민정부가 정면 대결을 하지 않고 퇴각하면서 소규모 군대만 공격한 유격전을 벌였다. 그래서 1947년 어느 정도 체제가 정비되고 나서 공산군이 이제 반격하죠. 농촌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도시와 도시를 연결한 도로망과 철도를 끊어가면서 이제 도시를 이제 포위시키는 거야. 예. 그러면서 이제 주도권을 장악하게 돼요. 예. 그래서 공산군의 대규모 반격이 개시되고 동북, 가북, 중원, 상동, 서북의 국민정부군은 대도시 방어에 묶여서 전투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1948년 되면 양측의 형세가 뒤바뀌어서 중국 공산군의 승리가 거듭하며 해방군을 늘려갔으며 병력 차이도 줄어들었다. 아까 말처럼 이때 국민당군이 잡다한 부대도 구성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장개석 직계부대는 상당히 정인데 나머지 부대들은 거의 끌려오거나 예전 군벌 잔당들이거나 그런 데요. 얘네 싸우다가 이제 좀 보면 싸우기 싫으면 그냥 공산당 넘어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점점 승리하면서 공산당이 점점 커지고 상대적 국민당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엔 역전이 돼버리죠. 그리고 공산당이 이제 앞에서 말한 미국식 장비 같은 것들 다 가져갖고 암시장이 판 거 사들이고 뺏고 항복하면 또 받아들이고 미국식 장비 가져오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대전에서 가장 큰 싸움이었던 3대 정쟁을 치러줬고 공산당이 이제 차례로 승리를 거뒀다. 우선 인표 유명하죠. 이 사람은 이제 문화대혁명 때 제2인자로서 활동했던 사람이죠. 모 대통령 때 나중에 끝말이 안 좋았지만 자 하여튼 인표의 동북 야전군이 만주 지역의 중심을 둘러싼 공반의 요심 전투에서 요양과 심양 전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승리를 거둬 가오대 금주와 장춘을 점령하는 만주 전역의 지배를 두었고요. 자, 12대 등소평 등은 중원과 하동야전군 하해전투에서 승리하여 주문의 요충이 서주를 점령했고 동북과 하북 야전군은 평진전투에서 승리를 거둬 1949년 1호대 청진과 부평을 함락했고요. 자, 이렇게 공산군이 반격의 승리를 거둔 것은 국민정부의 내전주의 급속히 민심을 잃어가고 있는 반면에 공산당은 농촌의 토지개혁, 아까 전에 토지개혁도 있죠.
자, 토지개혁을 오사 지시 이후에 토지개혁으로 광범위한 농민을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 국민정부군이 이와 같이 패배가 거듭하자 정부는 하위군이 대두되고 장개석 하야 요구를 나왔다. 그래서 장개석은 공군과 국고의 일부를 대만으로 옮겨 후방기지를 공부하고 주요 지방 방어 책임자 임명한 뒤 1949년 1호에 하야했고 부총동 이종인이 총독직을 대행하면서 하야를 진행했다. 근데 이미 이제 그 공산당이 승세를 잡았는데 하야하겠어요? 미국 내려가지. 그래서 5대 동안 국민정부 해체를 요구한 것이나 다름없는 조건을 제안했고 결국 4.5대 열린 회의에서 공산당이 제시한 최종 수정안이 대해 국민당과 서남 하남의 장군들이 강력히 반대하여 하에 참가했던 국민당 정부 대표단이 공산당 측에 가담함으로써 여기 있는 애들도 이제 그 줄을 이제 공산당에 택당해서 공산당을 이제 선택해서 공산당 쪽으로 넘어간 거야. 그래서 하이드의 마지막 단패에 걸려대고 말았다. 자, 일단 이제 공산당은 하북을 장악하고 이제 양자강만 넘으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이가 결렬되고 나서 공산군은 양자강을 넘어서 진군한 명령을 정부에 내렸고 남경, 무안, 서안, 상해를 차례 점령하고 국민정부는 남경의 이하 수도를 삼는 강주까지 점령했다. 그래서 하이가 결렬되고 국민당 총재 장개석은 끝까지 전세를 만회해보려고 노력해 11호년 강주에 이어서 수도가 된 중령까지 직접 가서 사천성 방어 정쟁을 했지만 중경도 공산당에 함락했고요. 그래서 국민정부는 이어 성도를 수도 옮겼다가 성도는 이제 중경이 있으면 중경이 제일 큰 도시거든요. 사천성에서 성도가 두 번째 도시야. 그래서 여기를 옮겼다는 거예요. 근데 중경은 지금 독립지역이죠. 특별시도 있고 지금 사천성의 성도는 성도예요. 지금. 근데 성도도 중경보다 크지 않지만 어마어마해요. 이거 여기도 서울보다 클걸요? 한 1000만 정도 될걸요? 사천성 인구 자체가 1억 2천만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하죠. 하여튼 성도 수도 옮겼다가 12월 27일 여기에서 철수해 대만으로 옮겨감으로써 중국 대륙은 완전히 공산당 지배에 들어갔다. 자, 그래서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과 이제 중화민국 철수를 볼게요. 내전으로 진행된 1948년 5월 공산당은 민주당파, 사회단체, 유명 인사들 모여서 새로운 이제 정치의 협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이제 그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정치 협상회가 이때부터 이제 준비되기 시작한 거야.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48년부터 준비해갖고 1949년에 이제 국공내전이 끝난 다음에 그 이제 정치원 이제 개최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국가 기반 사업, 기반 작업들 하고 뭐 헌법 같은 것도 이제 만들려고 준비하고 그런 거죠. 자, 하여튼 그 1949년 이후에 정치협상회의가 이때부터 조금씩 이제 했다. 이때는 이 정치협상은 공산당, 국민당을 제외한 정치협상회의예요. 그래서 새로운 정치협상을 소집해 인민대표대와 민주연합정부에 대한 대윈원화조했다. 그래서 민주당파 인사들은 이에 동조해 해방구에 모여져 중국 공산당 중앙회 대표와 함께 신정치협상회 준비회의 성립과 임무 등을 협의했다. 그래서 민주당파, 민간단체, 무당파 민주인사들이 1949년 신정치협상회 소집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과 임시헌법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자, 공산당 승리가 확실해지자 이제 국민당을 보다 공산당에 줄 서야 되겠죠. 그래갖고 중화전국 총공회, 그다음에 중화전국 민주 총연연합회 등등등 여러 단체들이 이런 단체들이 민간 단체를 성립하게 됐고 이 단체들이 다 공산당에 줄을 서게 된 거야. 늘어난 해방국 각지의 인민대표 대회가 소집되어 행정기구가 성립되자 민주당파 인물들이 참여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공산당과 국민당이 내전 과정에서 공산당을 적극적으로 그 전부터 그랬지만 민주당파 같은 그런 제3의 세력들을 중간파 세력들 다 끌어들여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정업도 이제 많이 활성화시키고 물론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공산당 일당 독재에 위한 어떤 발판에 불과했지만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정치 제스처를 많이 취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공산당은 1949년 3월 승리 후에 방침을 논의하기 위해서 그 중앙위원회를 열어 활동 중심을 항초부터 도시공기와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전환할 것을 결정한 후 당의 중앙기관이 북평 옮겼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수도를 이제 북경으로 이제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야. 네, 이걸 1949년 6월 북평에서
공산당과 민주당파, 민간단체, 소수민족과 학교 대표 등 134명이 모여서 신정치협상회의를 준비하고 여기에서 신정치협상 조직 조례가 통과되고 모택동을 중심으로 한 상무위원회가 실무를 맡게 되었다. 9월에 소집된 그 준비위원회에서 두 번째 준비에서 회의 명칭을 중국인민정치협상 회의로 개명했다. 그래서 정치협상회의에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그러니까 일명 이제 줄여서 정협이라고 하죠. 지금 정협 계속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인민대표회의 하기 전에 정협도 같이 열죠. 자, 그리고 이제 1949년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부평에서 공산당, 민주당파, 그다음 민간단체, 인민해방군, 각 지구, 각 민족, 학교 대표자 662명이 모여 인민정치협상회의 전체 회의를 열었고 여기에서 임시협법이라 할 수 있는 중국 인민정치협상회 공동강령. 요거 시험 문제 나왔죠? 요거 기출사료에서 나왔어. 그래서 요 관련된 사료가 어디 있냐면 그 사료를 보는 아시아사에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중앙인민정부 조직법을 제정했고요. 그래서 그에 입각해서 이제 수도를 북경이라 하고 평장을 붙여 북경이라 했어요. 수도 경자를 붙였죠. 그래서 이제 북경을 개명했고 국기를 오송홍기로 했죠. 오송홍기로 정하고 오송홍기는 5개 별이 있는 빨간 국기란 뜻이야. 예. 그래갖고 이제 중국의 국기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죠. 예. 큰 별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별 4개가 있죠. 이렇게 각각 상징하는 게 있어요. 이 큰 별은 중국 공산당을 의미해요. 이게 작은 별 4개가 있죠. 이건 노동자, 농민, 그 다음에 중소부르주아, 민족 부르주아 색이야. 그럼 왜 부르주아를 이렇게 꼈냐? 원래 이제 그 공산당이 이제 주도를 나설 때는 면목상 사회주의 국가를 지향하지만 아직까지 사회주의 국가를 명시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세력들을 포함한 그 정치 협상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국가를 만들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당시 뭐 자본가도 끼어들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사람도 그러니까 물론 자본가 매판 자본가는 아니고 주로 중소 자본가나 그 다음에 민족 자본가 얘네들도 끌어들여서 우리도 이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같이 하는 아우르는 그런 국가를 만들 거다. 그리고 먼 미래에 뭐 사회주의 나갈 거지만 지금 당장은 사회주의 실시한 게 아니라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같이 하는 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국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중국 공산당 영도 아래 노동자, 농민, 중소부르주아, 민족부르주아들이 이제 힘을 합해서 국가를 만들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어디 있냐? 중국 인민 정치협상 공동강령이 있어요.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읽어볼게요. 사료와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이제 사료를 보는 아시아사에서 읽을 때 한번 또 볼게요. 자, 1949년 9월 부평의 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채택한 공동강령은 1954년에 중화인민공화 헌법이 제정되기까지 임시헌법의 역할을 했다. 네. 그래서 공동강령의 성격이죠. 어떤 역할인가? 자, 여기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신민주의 이론. 이게 신민주의 이론은 그 누가 제청했냐면 모택동이 만든 거야. 모택동. 인민민주주의 국가로 만든다. 이 신민주의 이론 특징이 뭐냐면 사회주의로 가기 위해서 가도기적인 어떤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민주주의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 가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체제. 그래서 자본주의 생산력을 극대화하면서 사회주의 이념을 반영하는. 왜냐하면 그 마르크스에 의하면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고도 발달해야지 그다음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룰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회주의를 본격하게 실현하기 위해서 가도기 시기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그런 체인데 이런 것들이 경제구조라든지 뭐 사회구조라든지 여기 다 반영됐어요. 그러니까 경제구조를 봐도 사회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가 같이 있는 혼합된 구조예요. 그래서 경제구조는 국영경제와 협동종합경제, 농민수공업의 개인 경제도 있고 사적 자본주의 경제도 있고 국가 자본주의 경제 이렇게 5개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함께 사회주의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타 자본 관료들의 자본 몰수와 국유화, 그러니까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와 국제평화 옹호 등을 구정됐다.
사회주의 건설을 확실히 명기한 1954년 헌법에 비해 사회주의에 대해 전혀 내세우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이거는 이미지 포장이고 실질적인 운영은 거의 자본주의보다는 사회주의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 모택동 시대 때는 이게 뭐냐면 기업이나 이런 어떤 사유재산 이런 것들 사유기업 같은 것들 막 박탈하고 막 탄압하고 그래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근데 인민정치 역사에서는 그렇게 이제 내걸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모택동이 중앙인민정부의 주소로 선출되었다. 자, 1949년 10월 1일 날 그다음 중앙인민위원회 인민정부위원회가 제1차 회의를 열고 인민정부의 주석, 부주석, 위원들이 취임을 선포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내가 인민정부 정무원 총리 겸 외교부장을 임명됐고 인민정부 군사의 주석 모택동이죠. 인민해방구 보통 이제 군사위원회 주석을 맡으면 제일 실권자예요. 예전에 했지만 중국에서 세 개의 요직이 있다 했죠. 국가주석, 그 다음에 당석이, 당 총석이, 그리고 당에 이제 있는 군사위원회 주석이 있어. 그 중에 실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군사위원회 주석이야. 그래서 이제 요홍체제 있어. 그래서 오택동, 등소평 하여튼 뒤에 이제 그 강택민, 지금의 시진핑 이런 사람들은 다 군사위원회 주석이 있어요. 예, 주석이. 자, 하여튼 있고 인민해방군의 총사령관, 그 최고인민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원장, 검찰서 검찰장으로 경찰서의 검찰장이 임명되어 주요 정부기관이 구성됐다. 또한 전 세계 이제 각국의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를 유일한 합법적으로 인정해 외교관계를 수립할 걸 요청했다. 요거 지금도 계속돼요. 맨날 강조하는 게 하나의 정부잖아. 예. 대만 인정하지 않죠, 정부로.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이날 오후 이제 천안문에 수많은 궁중이 모인 가운데 중화인민국 수립이 선포됐다. 그래서 10월 1일이 건국절이에요. 중국에서는 국가 기념일이에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 누구야 모택동이 이제 마이크 대고 막 뭔가 쪽지 들고 막 선포하는 그런 장면들 보일 거야. 이날이야, 이날. 자, 장개석의 후반기를 삼은 대만은 청일전쟁의 결과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여기까지 이제 지금 승리자인 중국의 역사고요. 중국 공산당의 역사고 패배의 역사 이제 그 뭐냐면 대만 역사가 쭉 나오죠. 그러니까 장개석의 후반기를 삼은 대만은 청일전쟁의 결과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무려 그 50년간이나 일본의 통치를 받았다. 몇 차례 항일운동이 있었으나 만주사변 이후에 톡톡한 탄압을 당했고 중일전쟁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때 20만여 되는 대만인들이 일본군 자격으로 동남아 중국 남부에 전선에 지명됐다. 마치 이르면 그 대만인들이 일본의 통치에 많은 저항을 할 거라고 보이지만 그건 아니고요. 이건 좀 약간 그래. 초창기 땐 저항을 했어요. 대만인들이 이제 와가지고 일본이 이제 청일전쟁 후에 대만을 먹으니까 그 반대해서 독립도 하고 막 그랬는데 독립국도 세우고 곧바로 진압됐죠. 근데 일본 애들이 진압하고 나서 대만 저항군들 진압하고 나서 곧바로 이제 친화 정책을 해요. 그래서 대만에 학교도 세우고 철도도 깔아주고 도시화도 시키고 근대화도 됐어. 그래서 일본이 나중에 이제 태평양 전쟁할 때 뭐 그 징용할 때 우리나라에서 강제됐잖아요. 근데 대만인들은 알아서 자발적으로 일본군 밑에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감정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만 가보시면 한때 그 좀 약간 70, 80대 할아버지 분들이 그 일본 군복 입고 막 자랑하고 그 훈장 받았다고 자랑하고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 정서에 맞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그랬어요. 네. 오히려 나중에 그 본토에서 이제 그 중국인들이 건너가고 자기 지배하니까 그거에 대항하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마치 일본이 대만을 이제 호독하게 지배해서 대만인들이 막 반발하고 그런 거는 초창기 때이고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이게 팩트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내용은 좀 약간 그렇고 여기까지. 자, 하여튼 이제 1945년 일본 해방 후에 국민정부는 진일파기 에 대만을 접수했고, 자, 근데 이제 진일부터 국민당 정객과 국민정부군은 정복차처럼 이제 항복하면서 대만인들을 약탈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2.18 사건이에요. 요거는 동아시아 교과서에도 나오고 가끔씩 이제
그 수능에도 몇 번 언급된 것 같아요. 그 2.18 사건 좀 기억을 해주세요. 요 대만에서 일어난 본토인들, 이 본토인은 본성인이라고 하거든요. 대만인들은. 그래서 본토인은 대만인의 분노는 2.18 사건이 터져났다. 1947년 2월 27일 담배 밀매상이었던 노팔 단속반이 구타한 데 대해서 항의한 대만인들 향해 발표해 한 명이 사망했다. 자, 28일 날 전날에 발표해 항의하는 시위대에 향해 또다시 발표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자 흥분한 대만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순식간에 섬 전체에 번진 폭동에서 대만인들 자치와 기본권을 요구했고 진위는 그 대만에 있는 그 지방 사령관이죠. 그러니까 그 통치했던 사람이죠. 국민당 사람인데 진은 타협적인 태도를 보였다가 증후군이 도착하자 운동의 지도자를 체포, 처형하는 등 사륙을 벌였다. 그래서 1949년 대만 전체에 계엄령이 내려졌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계엄령이 언제 해제됐냐면 나중에 계속해서 그 장개석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장경국이 계속 통치를 했었거든요. 그 사람이 죽기 직전에 1987년까지 계엄령이 내렸다가 치도돼 가서야 해체됐어. 그때부터 이제 대만의 정치는 민주화됐고 국민당 일단 통치가 이제 끝나고 민진당이 집권을 하게 되죠. 지금 민진당 정권인데 자 장개석의 국민정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만의 철수에 이곳을 기반으로 중화민국을 계속 지속시켜 나갔다. 중국은 이제 대륙의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의 중화민국 두 개에 나눠줬고 자 대만에 들어와서 독재 권력을 확립한 장개석은 대만의 근대화를 추구했다. 장개석과 함께 대만을 표시한 자유주의자는 국민당과 국민정부를 부패부터 정화시키는 장개의 노력에 왜냐하면 국공내전 패배했던 것이 이제 그 국민당 내의 그 부패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장개석은 이 부패를 없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어. 그래서 부패에서 뇌물 받은 사람들은 곧바로 사형을 시키는데 어떤 식으로 사형시키냐면 헬리콥터를 태운 다음에 바다에서 떨어뜨리는 식으로 사형을 시켰어요. 예, 그만큼 이제 뭐냐면 그 상당히 뭐냐 그에 대해 노력을 했다는 거죠. 부패를 정화시키려고. 장개석 노력에 협조해 당과 정부의 정화에 상당히 성과를 거뒀다. 대만에서는 국민당은 대륙에 1930년에 시도한 바 있었던 종공에 대한 국가 통제를 추진했다. 또 일본인들이 몰수한 기업을 민영화해 소비재 생산을 장려했고 근대적 교육도 실시했죠. 농촌에서는 미국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소작지를 없애고 자장농을 창출하는 토지 개혁을 성공했다. 당과 정부에 대한 부패를 추구한 장개석은 안정된 농촌과 발전한 도시를 바탕으로 자신의 대륙에 실패한 것을 대만에서 만회했다. 그래서 대만이 경제 발전이 되게 빨랐죠. 예. 그래서 아마 국민당이 그때 좀 잘했으면 그 만약에 국민당이 중국을 지배했으면 상당히 미국을 지금 능가하는 국가로 발전됐을 텐데 그건 우리 입장으로 별로 안 좋죠. 예, 잘 됐어. 뭐. 하여튼 뭐 그냥 너무 하여튼 그 대만이 만회됐고요. 미국의 중공 봉쇄 정책의 안전을 보장받은 대만은 1947년 외부의 침공을 받지 않은 채 경제 발전에 정념할 수 있고 이와 같이 대만의 경제 성공은 미국의 원조와 보호에 힘입은 크다. 그래서 특히 이제 대만을 살렸던 게 뭐냐면 6.25 전쟁이죠. 6.25 전쟁 때 이제 뭐냐면 그때 대만이 이제 그 미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친함대가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대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당시 이제 모택동이 한번 여기 대만 치러 가다가 모택동이 이제 그 한국을 도와주는 바람에 병력 빠지게 되죠. 그 친함대가 여기 또 대만에 왔다 갔다 하고 결국엔 대만은 전용하지 못하고 그냥 말하는데 자 하여튼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중국 내전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후부터는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부터 이제 오죠. 보통 중화인민국 역사를 이제 중국에서는 현대사 시작이라고 아니 중화인민국 현대사는 잠깐 말지 않는데 중화인민공화국 역사를 정리해 볼게요. 예, 요거 그래서 이제 요 사회주의 이제 국가 건설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안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공산당을 좋아하시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대구의 모대학 교수님분인데 예, 그분이 이제 들어갈 때 두세 번 들어갔나? 그분이 좀 많이 냈어. 예전에 안 냈던 걸 문화대응도 나오고 대학진 운동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문제들 쭉 냈어요. 그리고 또 요번에 뭐야 남순강인가? 이런 것도 문제 내고 그래갖고 있는데 이분이 나이가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번 재작년을 끝으로 안 들어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요거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공산당은 잘 모르겠어요. 요번에 중국 공산당 또 100주년 기념이잖아요.
그래서 또 나올지 모르겠으니까 문화대혁명하고 대학교 운동 요 정도만 파악을 해 두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강독은 다 할게요. 예.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요거는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그 시간 더 하고 그리고 추석 연휴도 계속 강의를 할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날 그다음에 수요일 날 거쳐서 강의를 해서 추석 연휴 때 그 강의 다 끝마치도록 하죠. 여기까지. 예. 자 그리고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50번이에요. 예. 마지막 인증번호 50번입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예.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